한밤의 ASMR. 재미없는 뉴스를 재미없게 읽어드립니다. 잠 안 올 때 들으면 잠 싹 오게 만들어드리는 방송, 전무후무한 경제 뉴스 ASMR.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낮에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잠 온다고 뭐라 하기 없기.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6월 5일자 기사. 일본 니케이 지수 32,000선 돌파.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일본 증시가 5일 장중 한때 32,000선을 넘어서며 33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1.65% 오른 32,045.82포인트의 오전 거래를 마감했다. 이후 점심시간 휴장이 끝나고 오후장에 들어서며 지수는 32,160.5포인트까지 올랐다. 니케이 225 지수가 32,000선을 회복한 것은 1990년 7월 이후 약 33년 만이다. 부채 한도 합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무리된 데다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누그러뜨리며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됐다.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33만 9천 건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이 3.7%까지 오르고 임금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심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는 32,000선을 넘어섰다며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 오르며 도쿄 증시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줄이기로 했지만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 석유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부럽네요, 일본. 이번엔 중국 소식입니다. 서비스업엔 온기. 5월에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5달 연속 확장. 6월 5일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중국의 5월 민간 서비스업이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휴가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함께 조사하는 5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7.1포인트로 집계됐다 밝혔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한다.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전월 56.4포인트보다 0.7%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인 55.2포인트도 웃돌았다. 지난 3월에 57.8포인트를 제외하면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 연속 50포인트 아래에 머물렀던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기준선인 50포인트를 넘겼다. 5월에는 노동절 연휴, 여행 관련 소비 증가해 서비스업 PMI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는 5월 서비스업 생산지수, 신규 주문지수 모두 4월 대비 상승한 반면 고용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제조업에는 상대적으로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일 발표한 5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9포인트로
전월 49.5포인트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서비스업과는 온도 차이가 컸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PMI 역시 비제조업 53.8포인트, 제조업 48.8포인트로 나타나 제조업 업황이 약세를 보였다. 왕저 차이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강한 것은 중국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며 아직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이신은 서비스업 400곳, 제조업 430곳의 기업 구매,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출과 고용, 재고 및 가격 등을 포함해 기업이 체감하는 업황을 조사해 PMI를 산출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가 국영기업 중심인 것과 다르게 차이신 PMI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6월 4일자 기사. 위기 신호, 건물 정반이 텅텅. 뉴욕 랜드마크 1층도 비어있다. 뉴욕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중 하나인 SL 그린이 약 20여 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초고층 건물이다. 이것은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원 벤더빌트다. 뉴욕을 대표하는 기차역인 그랜드 센트럴을 감싸는 고층 건물이 되기 위해서 주변 건물들의 공중권을 사들였다.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2020년 9월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높이가 무려 427m로 뉴욕 상업용 건물로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541m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맨하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서밋이라는 전망대가 생겨 관광객도 끊이질 않는다. 이 건물을 지날 때면 북서쪽 귀퉁이 1층에 임차인 모집 공고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층고가 높아 유명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충분히 입점할 만한 곳이다. 하지만 이 자리는 2년 넘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맨하탄의 중심부인 미드타운에는 여전히 빈 상가가 많다. 아니 왜 이런 곳에 임차인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도 부지기수다. 2020년 이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만큼 오피스 수요가 부진하다는 뜻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브로드웨이와 34번가가 만나는 코너 건물은 3년 가까이 1층의 거의 대부분이 비어있다. 한때 유명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던 자리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뉴욕의 사무실 이용률은 50%를 밑돈다. 뉴욕 주요 회사들은 주 3회 출근, 주 2회 재택 등으로 근무 형태를 바꾼 곳이 많다. 이렇다 보니 사무실 수요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위워크 지점 하나도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다. 맨하튼 중심부면서 뉴요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브라이언트 공원을 바로 앞에 뒀는데도 수요 부진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위워크는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맨하튼 동쪽 1번부터 3번가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외곽에 있는 건물들은 높거나 또 크지도 않다. 최근 이 지역 건물주들은 5년 전에 받았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리는 2배 이상 올랐는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다.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높은 재산세 등을 감당 못하는 건물부터 시장에 던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 후폭풍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다음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심상치 않게 거론된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은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몰락과는 다른 차원으로 은행권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 3조 6천억 달러 가운데 60%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은행 비중이 높은 편이다. 모디스는 부동산 가치의 조정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찰스 먼거 버크셔 해셔웨이 부회장은 미국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로 인해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6월 5일자 기사. 증시 버블은 3가지 요소로 구성. AI는 아직 버블 아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을 장악하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AI 열풍은 투기나 버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TS 롬바드의 앤드류 시시오네는 이번 주 투자 메모에서 AI 열풍은 불과 3년 만에 두 번째 기술 버블을 일으킬 위험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주식의 절대적 광기의 징후가 없다고 봤다. 그는 AI는 월스트리트에서 주식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테마로 등장했으며 결국 거품이 형성되면 절대적 광기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버블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현재 누락돼 주식이 아직 거품에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시오네는 버블 형성의 3가지 요소로 탄탄한 펀더멘털 스토리, 미래 성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 그리고 유동성과 레버리지를 꼽았다. 그는 이 중 유동성과 레버리지 요소가 AI 열풍에서 누락됐다고 봤다. 그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부족의 이유로 연준의 지속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꼽았다. 2020년과 다르게 중앙은행들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에서 좁은 의미의 통화가 줄어들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통화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시오네는 거품 형성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은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당시보다 오늘날 집에 앉아 주식시장에 투기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지난해 내내 약세장을 겪으며 투자자 레버리지는 하락했고 미국 금융산업규제국 신용거래융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다. 그는 신용융자 및 옵션 미결제 약정 데이터는 기술주를 최근 최고치로 끌어올린 것이 투기가 아님을 시사한다며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버리지 기반 랠리는 공황과 강제 매도에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시오네는 AI 주식이 지난 2달 동안 주식시장 상승의 상당 부분을 주도했지만 일부 밸류에이션은 실제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의 강력한 매출 가이던스에 따라 급등한 엔비디아와 다른 반도체 주식들에서 이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엔비디아는 올 들어 160% 이상 급등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수익 전망치가 급등해 결론적으로 선도 주가 수익 비율이 연초 수준으로 낮춰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은 대규모 EPS 상향 조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뉴스 이후 3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실제로 저렴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주기적으로 높지만 2020년부터 2021년에 도달한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시시오네는 AI의 전망이 투자자들에게 유망하게 들리지만 2000년 닷컴 기술 회사의 호황과 불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구자가 항상 장기적 승자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AI 열풍은 잠재적 버블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버블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5일 연합뉴스의 기사. 30년 넘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2월에 폐지된다. 3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늘 12월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없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며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 이것은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 계좌 활용도 제고 등 다른 규정 개정 사항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 공매도는요. 다음은 6월 5일자 한국경제TV의 기사입니다. 채워진 노크, 돌아온 인력, 신고가 돌파. 수주 낭보에 더해 인력 가뭄이 해소되며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5분 기준 현대미포조선은 전거래일 대비 6.49%, HD현대중공업은 6.05% 상승 거래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임직원은 16,7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명이 늘어났다. 대우조선해양, 현한화오션의 임직원 수도 43명 늘어난 8,688명으로 파악되고 삼성중공업 조선 부문 근로자 감소폭은 지난해 919명에서 올해 74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연이은 수주로 조선소 도크들이 차기 시작하며 전체 인력이 증가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는 2026년까지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HD 한국조선해양산하 3사는 올해 목표의 73%에 해당하는 114억 2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25억 달러, 10억 6천만 달러의 계약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소식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의 6월 5일자 기사. 집값 11억, 전세 6억 빠졌다. 강북에 밀린 서초 아리팍의 굴욕. 국내 최고가 아파트를 꼽으라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에 자리 잡은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를 많이들 떠올린다. 아리팍은 주택시장에 각종 가격 기록을 남겼다.
2013년 11월 강남 재건축 단지로 분양가가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했다. 평균 3,833만 원이었는데 10층 이상이 대부분 4천만 원 이상이고 최고 4,500만 원대였다. 84제곱미터도 최고 15억 원을 넘겼다. 2016년 8월 준공 이후에 5년 만인 2021년 84제곱미터는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월엔 46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히며 50억 원 고지가 멀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하늘을 찌르듯 하던 아리파기 기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 4월 거의 1년 만에 나온 84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0층 기준 32억 8천만 원이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22층 44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내린 것이다. 거래 가격이 1년 새 10억 원 넘게 급락하고 일부 주택형에서 매매값과 전세값 모두 강북 단지들에 뒤지기 시작했다. 아리팍은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경매 시장에서도 찬밥이다. 지난해 12월 아리팍 84제곱미터가 경매에 나왔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난 지난해 8월 기준 감정가가 42억 원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유찰된 뒤 다시 최저가를 20% 더 낮춘 26억 8,800만 원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법원의 집주인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됐다. 감정가보다 무려 15억여 원이나 내린 금액에도 낙찰자를 찾지 못하는 수모를 당할 뻔한 것이다. 아리팍의 전세값도 확 내렸다. KB국민은행 시세를 보면 84제곱미터가 2021년 6월 20억 원대였는데 현재는 14억 원 선이다. 아리팍은 몸값 급락으로 기세가 꺾인 데 이어 자존심마저 상할 일도 생겼다. 최고가의 자리를 강북 아파트에 내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같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비교하면 공시가 1위는 모두 아리팍의 차지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아리팍에서 가장 작은 5구제곱미터 공시가격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에 역전된 것이다. 올해 최고가 기준 아리팍은 19억 2,500만 원인데 한남더힐은 20억 6,800만 원이다. 실거래가도 마찬가지다. 아리팍에서 5구제곱미터 다음으로 큰 84제곱미터는 성동구 성수동 일가 트리마제에 밀린다. 트리마제는 서울숲을 끼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47층의 초고층 건물로 2017년 준공해 올해 입주 7년 차다. 매매에서는 실거래가, 공시가 모두 트리마제보다 높은데 전세는 사정이 다르다. 전세값은 KB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로 아리팍이 14억 원, 트리마제 24억 원으로 무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실거래가 신규 계약 최고가는 각각 16억 원, 24억 5천만 원이다. 줄곧 아리팍이 비싸다가 지난해 9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아리팍의 하락은 대세를 따른 것이지만 한남더힐과 트리마제 부상은 대세를 거스른 셈이다. 수요가 금리 부담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한남더힐과 트리마제는 아주 드물게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단지이기도 하다. 한남더힐은 용화대 등 용산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신상인 인근 나인원 함남의 약진도 큰 역할을 했다. 트리마제가 있는 뚝섬 일대에선 올해 공시가격 5위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수동 일대가 요즘 젊은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뜬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예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BTS를 포함해 유명 연예인들이 한남더힐과 트리마제에 많이 살고 있다. BTS의 제이홉이 트리마제 84제곱미터와 152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정국이 69제곱미터를 소유했다 매각했다. BTS지는 한남더힐 59제곱미터를 샀다가 팔았고 208제곱미터를 매입해 부모에게 증여했다. 당분간 아리팍이 반등하긴 쉽지 않다. 별다른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주변 재건축이 활발해 새 아파트 입주가 늘며 입주 8년차의 아크로 리버파크의 지위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세, 나와는 관계없는 뉴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긴 조금 아쉬운 뉴스였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 부동산 뉴스고 크게 저와는 상관없고 뭐 그런 뉴스입니다. 헤럴드 경제 6월 5일자 기사. 롯데 월드타워의 42층부터 71층 펜트하우스 70%는 법인 소유. 세계 마천루 7위.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롯데 월드타워에 위치한 초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소유주 중 70% 이상이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자체가 워낙 높은 데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와 세금 등의 부담으로 개인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소유주 중에선 대만, 엔티가바부다 등의 국적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5일 헤럴드 경제가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18가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개인 명의 가구는 5가구, 법인 명의는 13가구였다. 2017년 4월 준공된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 월드타워 42층부터 71층에 조성된 고급 주거시설로 총 223가구 규모다. 이 중에서도 57층부터 58층에 위치한 더블 하이 타입 11가구, 또 68층부터 71층에 위치한 복층형 7가구가 펜트하우스에 속한다. 더블 하이 타입은 단층 구조지만 층고가 2개 층 높이로 지어져 서브 펜트하우스로 분류되고 복층 7가구는 전용 면적만 483부터 795제곱미터, 200에서 300평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블 하이 타입 11가구는 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21년에 거래됐는데 가격이 65억 7,558만원부터 106억 8,309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 분양된 가구는 76억 8,735만원에 팔렸다. 7가구가 법인 소유였는데 대부분 근저당권이 집값의 80% 이상 설정돼 있다. 일례로 한 부동산 개발 법인은 지난 2021년 67억 32만원에 한 가구를 매입했는데 등기일과 같은 날 6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나머지 4가구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소유주의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1956년생 A씨와 1979년생 B씨는 지난 2021년 6월 더블 하이 타입 한 가구를 74억 3,292만원에 분양받았는데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1984년생 C씨와 1989년생 D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한 가구는 분양가가 70억 2,900만원이었고 근저당이 60억 원 잡혀있다. 영국 국왕이 국가 원수를 맡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엔티가바부다 국적의 소유주도 있었다. 1979년 E씨는 엔티가바부다 국인으로 2021년 5월 86억 4,765만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엔티가바부다는 국가개발기금 기부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시민권을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과세를 피하려는 자산가들이 모이는 나라로도 알려져 있다. 68층부터 71층에 위치한 7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795제곱미터 2가구 중 한 가구는 김재영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의장 소유다. 블레이드와 오딘 등의 모바일 게임 개발자인 김 의장은 2021년 매입 당시 334억 2,933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른 한 가구는 아직 롯데물산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임원 거주 등의 목적으로 매각을 보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용 483제곱미터 5가구는 법인 소유 3가구, 개인 소유 2가구였다. 1980년생 FC가 지난 2021년 212억 원에 매입했고 대만 국적 G씨는 2018년 220억 671만원 전액 현금으로 분양받았다. 법인은 183억 원부터 190억 원의 가격으로 매입했는데 그중 한 가구는 지난해 2월 보증금 120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시그닐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외 다른 타입 가구에는 배우 조인성, 가구 김준수, 방송인 클라라 등 유명 인사 및 정재계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 3, 4년 차까지도 높은 분양가의 공실이 절반 이상 됐는데 지난 2022년 초 전 가구가 완판되기도 했다. 정말 잠 잘 오는 기사였습니다. 들어서 기억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기사였어요. 오늘 한밤 ASMR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꿈나라에 못 가셨다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잠이 올 거예요. 이데일리 6월 5일자 기사. 일본 니케이 지수 32,000선 돌파.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일본 증시가 5일 장중 한때 32,000선을 넘어서며 33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1.65% 오른 32,045.82포인트의 오전 거래를 마감했다. 이후 점심시간 휴장이 끝나고 오후장에 들어서며 지수는 32,160.5포인트까지 올랐다. 니케이 225 지수가 32,000선을 회복한 것은 1990년 7월 이후 약 33년 만이다. 부채 한도 합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무리된 데다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누그러뜨리며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됐다.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33만 9천 건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이 3.7%까지 오르고 임금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심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는 32,000선을 넘어섰다며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 오르며 도쿄 증시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줄이기로 했지만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 석유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부럽네요, 일본. 이번엔 중국 소식입니다. 서비스업엔 온기. 5월에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5달 연속 확장. 6월 5일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중국의 5월 민간 서비스업이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휴가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함께 조사하는 5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7.1포인트로 집계됐다 밝혔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한다.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전월 56.4포인트보다 0.7%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인 55.2포인트도 웃돌았다. 지난 3월에 57.8포인트를 제외하면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 연속 50포인트 아래에 머물렀던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기준선인 50포인트를 넘겼다. 5월에는 노동절 연휴, 여행 관련 소비 증가해 서비스업 PMI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는 5월 서비스업 생산지수, 신규 주문지수 모두 4월 대비 상승한 반면 고용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제조업에는 상대적으로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일 발표한 5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9포인트로 전월 49.5포인트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서비스업과는 온도 차이가 컸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PMI 역시 비제조업 53.8포인트, 제조업 48.8포인트로 나타나 제조업 업황이 약세를 보였다. 왕저 차이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강한 것은 중국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며 아직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이신은 서비스업 400곳, 제조업 430곳의 기업 구매,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출과 고용, 재고 및 가격 등을 포함해 기업이 체감하는 업황을 조사해 PMI를 산출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가 국영기업 중심인 것과 다르게 차이신 PMI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6월 4일자 기사. 위기 신호, 건물 정반이 텅텅. 뉴욕 랜드마크 1층도 비어있다. 뉴욕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중 하나인 SL 그린이 약 20여 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초고층 건물이다. 이것은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원 벤더빌트다. 뉴욕을 대표하는 기차역인 그랜드 센트럴을 감싸는 고층 건물이 되기 위해서 주변 건물들의 공중권을 사들였다.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2020년 9월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높이가 무려 427m로 뉴욕 상업용 건물로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541m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맨하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서밋이라는 전망대가 생겨 관광객도 끊이질 않는다. 이 건물을 지날 때면 북서쪽 귀퉁이 1층에 임차인 모집 공고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층고가 높아 유명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충분히 입점할 만한 곳이다. 하지만 이 자리는 2년 넘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맨하탄의 중심부인 미드타운에는 여전히 빈 상가가 많다. 아니 왜 이런 곳에 임차인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도 부지기수다. 2020년 이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만큼 오피스 수요가 부진하다는 뜻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브로드웨이와 34번가가 만나는 코너 건물은 3년 가까이 1층에 거의 대부분이 비어있다. 한때 유명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던 자리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뉴욕의 사무실 이용률은 50%를 밑돈다. 뉴욕 주요 회사들은 주 3회 출근, 주 2회 재택 등으로 근무 형태를 바꾼 곳이 많다. 이렇다 보니 사무실 수요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위워크 지점 하나도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다. 맨하튼 중심부면서 뉴요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브라이언트 공원을 바로 앞에 뒀는데도 수요 부진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위워크는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맨하튼 동쪽 1번부터 3번가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외곽에 있는 건물들은 높거나 또 크지도 않다. 최근 이 지역 건물주들은 5년 전에 받았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리는 2배 이상 올랐는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다.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높은 재산세 등을 감당 못하는 건물부터 시장에 던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 후폭풍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다음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심상치 않게 거론된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은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몰락과는 다른 차원으로 은행권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 3조 6천억 달러 가운데 60%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은행 비중이 높은 편이다. 모디스는 부동산 가치의 조정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찰스 먼거 버크셔 해셔웨이 부회장은 미국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로 인해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6월 5일자 기사. 증시 버블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 AI는 아직 버블 아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을 장악하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AI 열풍은 투기나 버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TS 롬바드의 앤드류 시시오네는 이번 주 투자 메모에서 AI 열풍은 불과 3년 만에 두 번째 기술 버블을 일으킬 위험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주식의 절대적 광기의 징후가 없다고 봤다. 그는 AI는 월스트리트에서 주식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테마로 등장했으며 결국 거품이 형성되면 절대적 광기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버블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현재 누락돼 주식이 아직 거품에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시오네는 버블 형성의 세 가지 요소로 탄탄한 펀더멘털 스토리, 미래 성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 그리고 유동성과 레버리지를 꼽았다. 그는 이 중 유동성과 레버리지 요소가 AI 열풍에서 누락됐다고 봤다. 그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부족의 이유로 연준의 지속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꼽았다. 2020년과 다르게 중앙은행들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에서 좁은 의미의 통화가 줄어들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통화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시오네는 거품 형성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은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당시보다 오늘날 집에 앉아 주식시장에 투기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지난해 내내 약세장을 겪으며 투자자 레버리지는 하락했고 미국 금융산업규제국 신용거래융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다. 그는 신용융자 및 옵션 미결제 약정 데이터는 기술주를 최근 최고치로 끌어올린 것이 투기가 아님을 시사한다며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버리지 기반 랠리는 공황과 강제 매도에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시오네는 AI 주식이 지난 2달 동안 주식시장 상승의 상당 부분을 주도했지만 일부 밸류에이션은 실제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의 강력한 매출 가이던스에 따라 급등한 엔비디아와 다른 반도체 주식들에서 이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엔비디아는 올 들어 160% 이상 급등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수익 전망치가 급등해 결론적으로 선도 주가 수익 비율이 연초 수준으로 낮춰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은 대규모 EPS 상향 조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뉴스 이후 3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실제로 저렴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주기적으로 높지만 2020년부터 2021년에 도달한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시시오네는 AI의 전망이 투자자들에게 유망하게 들리지만 2000년 닷컴 기술 회사의 호황과 불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구자가 항상 장기적 승자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AI 열풍은 잠재적 버블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버블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5일 연합뉴스의 기사. 30년 넘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2월에 폐지된다. 3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의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없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며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 이것은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 계좌 활용도 제고 등 다른 규정 개정 사항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 공매도는요. 다음은 6월 5일자 한국경제TV의 기사입니다. 채워진 노크, 돌아온 인력, 신고가 돌파. 수주 낭보에 더해 인력 가뭄이 해소되며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5분 기준 현대 미포조선은 전거래일 대비 6.49%, HD 현대중공업은 6.05% 상승 거래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임직원은 16,7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명이 늘어났다. 대우조선해양, 현한화오션의 임직원 수도 43명 늘어난 8,688명으로 파악되고 삼성중공업 조선부문 근로자 감소폭은 지난해 919명에서 올해 74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연이은 수주로 조선소 도크들이 차기 시작하며 전체 인력이 증가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는 2026년까지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HD 한국조선해양 산하 3사는 올해 목표의 73%에 해당하는 114억 2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25억 달러, 10억 6천만 달러의 계약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소식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의 6월 5일자 기사. 집값 11억, 전세 6억 빠졌다. 강북에 밀린 서초 아리팍의 굴욕.
국내 최고가 아파트를 꼽으라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에 자리 잡은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를 많이들 떠올린다. 아리팍은 주택시장에 각종 가격 기록을 남겼다. 2013년 11월 강남 재건축단지로 분양가가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원을 돌파했다. 평균 3,833만원이었는데 10층 이상이 대부분 4천만원 이상이고 최고 4,500만원대였다. 84제곱미터도 최고 15억원을 넘겼다. 2016년 8월 준공 이후에 5년 만인 2021년 84제곱미터는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1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월엔 46억 6천만원의 실거래가가 찍히며 50억원 고지가 멀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하늘을 찌르듯 하던 아리팍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 4월 거의 1년 만에 나온 84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0층 기준 32억 8천만원이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22층 44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1억원이 넘는 금액이 내린 것이다. 거래가격이 1년 새 10억원 넘게 급락하고 일부 주택형에서 매매값과 전세값 모두 강북 단지들에 뒤지기 시작했다. 아리팍은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경매 시장에서도 찬밥이다. 지난해 12월 아리팍 84제곱미터가 경매에 나왔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난 지난해 8월 기준 감정가가 42억 원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유찰된 뒤 다시 최저가를 20% 더 낮춘 26억 8,800만 원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법원의 집주인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됐다. 감정가보다 무려 15억여 원이나 내린 금액에도 낙찰자를 찾지 못하는 수모를 당할 뻔한 것이다. 아리팍의 전세값도 확 내렸다. KB국민은행 시세를 보면 84제곱미터가 2021년 6월 20억 원대였는데 현재는 14억 원 선이다. 아리팍은 몸값 급락으로 기세가 꺾인 데 이어 자존심마저 상할 일도 생겼다. 최고가의 자리를 강북 아파트에 내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같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비교하면 공시가 1위는 모두 아리팍의 차지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아리팍에서 가장 작은 5구제곱미터 공시가격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에 역전된 것이다. 올해 최고가 기준 아리팍은 19억 2,500만 원인데 한남더힐은 20억 6,800만 원이다. 실거래가도 마찬가지다. 아리팍에서 5구제곱미터 다음으로 큰 84제곱미터는 성동구 성수동 일가 트리마즈에 밀린다. 트리마즈는 서울숲을 끼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47층의 초고층 건물로 2017년 준공해 올해 입주 7년 차다. 매매에서는 실거래가, 공시가 모두 트리마즈보다 높은데 전세는 사정이 다르다. 전세값은 KB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로 아리팍이 14억 원, 트리마즈 24억 원으로 무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실거래가 신규 계약 최고가는 각각 16억 원, 24억 5천만 원이다. 줄곧 아리팍이 비싸다가 지난해 9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아리팍의 하락은 대세를 따른 것이지만 한남더힐과 트리마즈의 부상은 대세를 거스른 셈이다. 수요가 금리 부담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한남더힐과 트리마즈는 아주 드물게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단지이기도 하다. 한남더힐은 용화대 등 용산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신상인 인근 나인원 함남의 약진도 큰 역할을 했다. 트리마즈가 있는 뚝섬 일대에선 올해 공시가격 5위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수동 일대가 요즘 젊은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뜬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예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BTS를 포함해 유명 연예인들이 한남더힐과 트리마즈에 많이 살고 있다. BTS의 제이홉이 트리마즈의 84제곱미터와 152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정국이 69제곱미터를 소유했다 매각했다. BTS지는 한남더힐 59제곱미터를 샀다가 팔았고 208제곱미터를 매입해 부모에게 증여했다. 당분간 아리팍이 반등하긴 쉽지 않다. 별다른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주변 재건축이 활발해
새 아파트 입주가 늘며 입주 8년 차의 아크로 리버파크의 지위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세, 나와는 관계없는 뉴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긴 조금 아쉬운 뉴스였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 부동산 뉴스고 크게 저와는 상관없고 그런 뉴스입니다. 헤럴드경제 6월 5일자 기사. 롯데월드타워의 42층부터 71층 펜트하우스 70%는 법인 소유. 세계 마천루 7위.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초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소유주 중 70% 이상이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자체가 워낙 높은 데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와 세금 등의 부담으로 개인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소유주 중에선 대만, 엔티가바부다 등의 국적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5일 헤럴드 경제가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18가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개인 명의 가구는 5가구, 법인 명의는 13가구였다. 2017년 4월 준공된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 42층부터 71층에 조성된 고급 주거시설로 총 223가구 규모다. 이 중에서도 57층부터 58층에 위치한 더블 하이타입 11가구, 또 68층부터 71층에 위치한 복층형 7가구가 펜트하우스에 속한다. 더블 하이타입은 단층 구조지만 층고가 2개 층 높이로 지어져 서브 펜트하우스로 분류되고 복층 7가구는 전용 면적만 483부터 795제곱미터, 200에서 300평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블 하이타입 11가구는 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21년에 거래됐는데 가격이 65억 7,558만원부터 106억 8,309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 분양된 가구는 76억 8,735만원에 팔렸다. 7가구가 법인 소유였는데 대부분 근저당권이 집값의 80% 이상 설정돼 있다. 일례로 한 부동산 개발 법인은 지난 2021년 67억 32만원에 한 가구를 매입했는데 등기일과 같은 날 6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나머지 4가구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소유주의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1956년생 A씨와 1979년생 B씨는 지난 2021년 6월 더블 하이타입 한 가구를 74억 3,292만원에 분양받았는데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1984년생 C씨와 1989년생 D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한 가구는 분양가가 70억 2,900만원이었고 근저당이 60억 원 잡혀있다. 영국 국왕이 국가 원수를 맡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엔티가바부다 국적의 소유주도 있었다. 1979년 E씨는 엔티가바부다 국인으로 2021년 5월 86억 4,765만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엔티가바부다는 국가개발기금 기부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시민권을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과세를 피하려는 자산가들이 모이는 나라로도 알려져 있다. 68층부터 71층에 위치한 7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795제곱미터 2가구 중 한 가구는 김재영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의장 소유다. 블레이드와 오딘 등의 모바일 게임 개발자인 김 의장은 2021년 매입 당시 334억 2,933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른 한 가구는 아직 롯데물산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임원 거주 등의 목적으로 매각을 보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용 483제곱미터 5가구는 법인 소유 3가구, 개인 소유 2가구였다. 1980년생 FC가 지난 2021년 212억 원에 매입했고 대만 국적 G씨는 2018년 220억 671만원 전액 현금으로 분양받았다.
법인은 183억 원부터 190억 원의 가격으로 매입했는데 그중 한 가구는 지난해 2월 보증금 120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외 다른 타입 가구에는 배우 조인성, 가구 김준수, 방송인 클라라 등 유명 인사 및 정재계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 3, 4년 차까지도 높은 분양가의 공실이 절반 이상 됐는데 지난 2022년 초 전 가구가 완판되기도 했다. 정말 잠 잘 오는 기사였습니다. 들어서 기억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기사였어요. 오늘 한밤 ASMR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